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 자신도 겪고 나서야, 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 소리가 처음 들린 건 남편 제삿날 지나고 열흘쯤 뒤였어요. 2025년 2월 중순. 아직 바람이 차가운 어느 금요일 밤이었죠. 그날 밤 11시 반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KBS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 너머에서 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냉장고 소리인가 했는데 고개를 돌려 부엌을 보니 냉장고는 조용했거든요. 삼성 냉장고가 원래 소리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웅웅 또 들렸어요. 이번엔 좀 더 길게. 마치 누군가 벽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또 조용해졌더라고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특히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산 지 3년인데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엔 부엌 벽 뒤에서요. 그런데 그 뒤는 저희 집 지하실이거든요. 거기엔 보일러하고 세탁기,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이 겨울철에 쌓아둔 연탄만 있는데 말이에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웅웅 하는 소리가.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멈추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리맡 벽에서 다시 그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더 강했어요. 웅웅웅. 마치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저는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진동이 느껴졌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벽을 타고 내 귓바퀴까지 전해져 왔거든요. 마치 벽 속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벽 뒤는 민수 방인데 민수는 결혼하면서 분당 아파트로 나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방엔 오래된 장롱과 이불장,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 쓰던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약 먹을 시간도 아닌데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손으로 쥐고 흔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좀 춥죠? 응. 그냥. 그런데 민수야,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요? 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말이야. 밤에만 나는데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겠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전기선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지은 지 20년도 넘었잖아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전선이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럴까요? 전기선이 오래되면 정말 소리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는 전기 기사가 있어요. 실력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시간 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혜진이는 잘 있니? 아이들은? 다들 잘 있어요. 혜진이가 요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 바쁘긴 하지만요. 새로운 일? 혜진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민수가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거든요. 이번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됐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마치 온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발가락까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오후 2시쯤 민수가 정말 전기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키 작고 마른 40대 남자였어요. 얼굴이 좀 날카롭게 생겼고 눈빛이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민수가 소개했어요. 박진수 기사님이에요. 전기 일한 지 10년 넘으셨대요. 우리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분이에요. 박진수는 저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곧장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뭔가 급한 것 같았거든요. 저와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지하실에서 드릴 소리와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요즘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혜진이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요. 민수의 대답은 늘 그랬듯 간단했어요. 며느리 혜진과는 결혼 초기 몇 번 만났을 뿐. 요즘엔 거의 연락도 없었거든요. 애를 낳고 나서는 더더욱 가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지? 아, 그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일이래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뭔가 얼버무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오늘은 왜 대답이 애매한지 이상했거든요. 30분쯤 지나서 박진수가 올라왔어요. 손에 작은 공구와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전선이 좀 오래되긴 했네요. 그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배선 일부만 교체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작업이라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면 끝날 거예요. 다만 작업하는 동안 간혹 정전이 될 수도 있어요. 박진수가 나가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 기사님 실력 좋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박진수와 이야기할 때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도 그 소리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웅웅웅 하고 길게 울리더니 갑자기 띡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드르르르 하고 빠르게 진동하기도 했어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2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진수와 이야기할 때의 그 어색한 표정.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박진수가 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8시 반쯤 현관벨이 울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서 놀랐거든요. 어머님, 일찍 시작해도 될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작업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박진수는 큰 공구 가방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곧 드릴 소리가 드르르 올라왔고 가끔 아
이거 좀 복잡하네 하는 혼잣말도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 사람이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침 9시쯤 갑자기 드릴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가 났어요. 뭘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지 이상했어요. 전선 교체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작업인가 싶기도 했고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각진수가 올라와서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컵을 건네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때요? 많이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선 배치가 좀 특이하네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박진수는 물을 마시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감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였어요. 원래 이 집 전기 공사는 누가 했어요? 글쎄요. 집 지을 때니까 한 20년 전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전기 일을 오래 해온 기사님이 했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부른 건지 민수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사님, 이런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전선이 낡아서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는 금속이 수축하면서 접촉 부위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왜 이틀이나 걸린다는 건지. 그날 오후 2시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박진수가 지하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갑자기 집 전체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에어컨도 꺼지고 냉장고도 멈추고 거실 시계도 멈췄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정전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정전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보네요. 박진수가 부랴부랴 올라와서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당황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쯤 들어올까요? 금방 복구해 드릴게요. 박진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분이나 지나서야 전기가 들어왔어요. 단순한 실수였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자주 나기 시작했고, 머리가 정말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지끈지끈 욱신거리는 게 마치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누우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불을 덮으면 더워서 답답하고 벗으면 추워서 떨리고 새벽 3시쯤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지럽기까지 해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휘청거릴 뻔했거든요. 혹시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치매 증상인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다음 날 박진수가 또 와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번엔 오후 내내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드릴 소리도 더 크고 오래 났고 가끔 전기톱 같은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 김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영수가 요즘 집에서 공사하니 소리가 장난 아니던데. 응. 전기선이 낡아서 좀 교체하고 있어.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었어? 우리 집에서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 영감이 뭔 소리가 이렇게 나냐고 투덜거리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던데.
김 아주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옆집에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닌 건가요? 어디서 나는 소리 같던? 글쎄, 너희 집 쪽에서 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오늘은 안 들리네.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박진수가 작업하는 동안에는 그 소리가 안 났거든요. 밤에만 났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기선 문제라면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소리가 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김 아주머니, 혹시 몇 시쯤 들으셨어요? 글쎄, 한밤 12시 넘어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우리 영감이 워낙 잠이 예민해서 한번 깨면 못 자거든.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 정확히 제가 들었던 시간대와 같았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저녁 6시쯤 박진수가 작업을 마치고 올라왔어요. 이번엔 좀 더 피곤해 보였어요. 옷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 안 날까요?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요. 내일 끝나면 괜찮을 거예요. 다만요. 오늘 밤에도 혹시 소리가 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더 심해진다고? 지금도 잠을 못 잘 정도인데 더 심해지면 어떡하라는 건지. 박진수가 가고 나서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그 기사 어디서 알게 된 거니? 회사 동료 소개해요.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런데 혜진이는 잘 있니? 요즘 새로운 일 시작한다며? 네. 괜찮아요. 요즘 집 리모델링 계획 세우느라 바쁘긴 하지만요. 리모델링?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민수네는 분당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는 건가요? 무슨 리모델링? 아, 아니에요. 저희 집 말이에요. 아이들이 커서 방을 좀 넓히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민수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혜진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오늘은 대답이 성에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야, 혹시 혜진이가 전기 관련해서 아는 거 있니? 예전에 그런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대학 때 잠깐 배웠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역시 뭔가 감추는 것 같았어요. 왜 혜진 얘기만 나오면 대답을 회피하는 건지. 그날 밤 11시 예상대로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웅웅웅웅, 마치 기계가 과부하 걸린 것처럼 불규칙하게 들렸어요. 때로는 띡띡띡 하는 소리도 함께 났고 지지직 하는 전기, 스파크 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박진수가 말한 대로 정말 더 심해진 거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소리가 몸 전체로 전해져 와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쯤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잠깐 정신이 맑아졌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다른 전기 기사한테도 한번 봐달라고 해볼까? 우리 동네에서 오래 전기 일을 해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국 1시간도 못 잤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우리 동네에서 전기 일을 오래 해온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 지을 때 전기 공사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성우 기사님이라고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에요. 기사님,
죄송한데 저희 집 전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밤마다 벽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다른 기사님이 와서 봤는데도 계속 그래서요. 이상하네요. 제가 한 공사인데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가볼게요. 기사님은 말씀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우리 동네 전기 일을 도맡아 하신 분이라 믿을 만했어요. 오후 3시쯤 기사님이 오셨어요. 박진수보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든든해 보였거든요. 오래된 공구함을 들고 오시는 모습도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밤마다 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즘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처음 공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사님을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내려가자마자 기사님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전기 공사 언제 했어요? 어제 오늘 했어요. 다른 기사가 와서 배선을 교체한다고. 기사님은 지하실을 이곳저곳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처음에 했던 배선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었는데. 그러시면서 손전등을 켜고 보일러 뒤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기사님, 뭐가 이상해요?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런 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기사님이 보일러 뒤쪽 단열재를 조심스럽게 벗기시더니 뭔가 작은 금속 덩어리를 꺼내셨어요. 처음 보는 이상한 기계였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검은색 상자였는데 여기저기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그게 뭐예요? 기사님이 그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 기사님, 그게 대체 뭐예요? 이건 전류 펄스 발생기예요. 전류 뭐요? 일정한 간격으로 전류를 내보내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게 메인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네요. 이건 정말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기사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덩달아 무서워졌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머님, 이건 가전제품에 쓰는 회로가 아니에요. 전류 세기가 일정하지 않고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럼 제가 밤마다 듣던 소리가 이것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느끼셨던 심장 두근거림, 머리 아픈 거, 잠 못 자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사님은 즉시 그 장치를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누가 이런 걸 설치했을까?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니, 이건 의도적이라니요? 어머님, 이런 장치는 실수로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서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럼 누가 왜? 위험하다니.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장기간 노출되면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기사님이 말을 못 잇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제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장치를 완전히 분리한 후 기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왜요? 이제 떼어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장치를 몰래 설치할 정도면 다른 더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에 가 계시고 제가 집 전체를 점검해 볼게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기사님, 그럼 전에 온 그 박진수라는 기사는 뭐였던 거예요? 기사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장치를 점검하거나 조작하러 온 게 아닐까요? 아니면요? 더 위험한 걸 추가로 설치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그 사람이 온 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박진수가 작업한 후부터 소리가 더 크고 자주 났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혜진이랑 잠깐 들르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민수 목소리에 무언가 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도 함께 온다고. 그동안 거의 오지도 않던 혜진이 갑자기 왜? 기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으로 전화 받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응. 그런데 지금은 좀 바빠서. 뭐가 바쁘세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가는 건데. 금방 갈게요. 기사님이 제 팔을 잡으시더니 속삭이셨어요. 지금은 만나지 마세요. 일단 다른 곳에 가 계세요. 민수야, 오늘은 좀 안 되겠다. 내일 연락할게.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바로 짐을 싸세요. 지갑과 신분증, 통장만 챙기시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해요? 일단 수원 시내 여관이라도 가서 며칠 지내보세요. 그동안 제가 이 집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이렇게 급하게 나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민수와 혜진이 온 거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어요. 기사님이 제 팔을 잡으시더니 속삭이셨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은 절대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런데 왜요? 우리 아들인데. 기사님이 제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집 안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때서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민수가? 기사님과 함께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다행히 민수와 혜진은 거실에 있어서 우리를 못 봤어요. 기사님 트럭을 타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차 안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돈 문제가 있다거나 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최근에 민수가 집 리모델링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엄마,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좀 수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었거든요. 수원으로 가는 길에 기사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그 장치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치하려면 집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럼 정말 민수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며칠 더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관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답답했거든요. 정말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여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혜진이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을까? 그리고 민수는 정말 몰랐을까?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건가 싶기도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기사님이 여관으로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사님이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더 작은 금속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분리한 그 장치를 더 자세히 뜯어봤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아주 작은 금속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미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부품 주문 내역이에요. 이런 전문 장비는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 업체에서 주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문할 때 구매자 정보가 부품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눈을 가까이 대고 봤어요. 정말 작은 글씨로 한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혜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혜진이가 이걸 주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분이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료 관련 뭔가였던 것 같은데 워낙 민수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줘서. 의공학이에요. 의료기기, 공학. 의료기기, 공학이요? 네. 병원에서 쓰는 각종 전자, 장비나 의료기기를 설계하고 만드는 걸 전공으로 배운 거예요. 이런 전자,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기사님, 혜진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한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사님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집과 관련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이 있으세요? 서류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은행에서 대출 관련 서류라든가 아니면 집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라든가 저는 정말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민수가 대신해 줬거든요. 제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 봤는데 어머님 명의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더라고요. 대출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기사님이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는데 서명도 되어 있고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이 서명 어머님이 하신 게 맞나요? 자세히 보니 제 서명과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글씨체가 조금 다르고 도장 모양도 좀 이상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장도 좀 이상해요. 그럼 누군가 어머님 서명을 위조한 거네요. 그리고 어머님 도장도 어디선가 구했거나 복사한 것 같고요. 그럼 혜진이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상속인인 아드님이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혜진은 제가 없어지면 집을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그런데 기사님, 더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기사님은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번엔 좀 더 큰 봉투였어요. 어머님, 이거 더 충격적인 건데, 들을 준비되셨어요? 말씀하세요. 집 주변에 소형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며느리 분과 아드님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녹음? 누가 언제 녹음을 한 건가요? 누가 녹음한 거예요? 박진수라는 그 기사가 한 것 같아요. 아마 혜진 씨가 박진수에게 지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겨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녹음기에서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날 거예요. 그 다음은 민수 목소리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만약에 들켜서. 걱정 마세요. 제가 의공학 전공한 거 잊으셨어요? 이런 건 제 전문 분야라고요.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였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집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생 안 하시고 편안히 가실 수 있잖아요. 편안히 간다고 저를 죽이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더 이어졌어요. 그런데 박진수는 믿을 만해? 돈만 제대로 주면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되면 박진수 탓으로 돌리면 되고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해서 팔면 돼요. 빚 다 갚고도 돈이 꽤 남을 거예요. 집을 정리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집과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기사님, 이게 정말 민수 목소리가 맞을까요? 혹시 누가 흉내내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음성 분석을 해봐도 조작된 흔적은 없어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녹음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던 민수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그래도 망설이기는 했구나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동조했다는 사실에 더 실망스러웠어요. 이튿날 아침 기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자세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기에서 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퓨즈 트립을 이용해서 전력 과부하를 만들 거예요.
그럼 마치 갑작스러운 전기 사고로 보일 거예요. 노인분들이 전기 쇼크로 심장마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해? 물론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머니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요즘 혈압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심장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받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요. 아마 이번 주말쯤이면 그때까지 전력 과부하 실험을 몇 번 더 해볼 거예요. 점점 강도를 높여서 몸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너무 일찍 발견되면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은 지나야 발견될 거예요. 그 정도면 사인 특정이 어려워져요. 하루 이틀 뒤에 발견된다는 말에 몸이 떨렸어요. 혼자 집에서 죽어서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녹음은 더 이어졌어요. 그런데 박진수한테는 뭐라고 했어? 어머니 건강을 위한 치료 장비라고 했어요. 수면, 장애 개선용 의료기기라고. 그 사람은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박진수를 희생양으로 만들면 돼요. 어차피 불법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설치한 건이니까.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그런데 혜진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민수가 다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빚이 8천만 원이 넘는데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도 파산이에요. 8천만 원? 그렇게 큰 빚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아요? 8천만 원을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사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국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나 봐요. 녹음기를 끄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큰일은 피했잖아요. 기사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기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제출할게요. 어머님은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리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8시쯤 여관 로비에서 소란이 났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내려다보니 민수와 혜진이었어요. 김영수, 어머니 여기 계시나요? 여관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셔서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걱정이 되거든요. 치매라고,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여관 사장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여관 사장님이 다시 대답하셨어요. 여기에는 그런 분 없어요. 다른 여관도 알아보세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중년 여성분 혼자 오신 분 없었나요? 키가 작고 머리가 짧은. 정말로 저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민수와 혜진은 한참 더 서성거리다가 결국 갔어요. 하지만 정말 간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창문도 열지 못하고 불도 끄고 조용히 있었어요. 혹시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웠거든요. 새벽 4시쯤 정말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방 앞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똑똑똑.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민수예요. 문 열어주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결국 찾아낸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해라고? 녹음에 나온 그 끔찍한 계획들이 오해라는 건가요? 혜진이가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 해요. 집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요. 집에 가자고? 그 위험한 곳으로. 절대 안 되죠. 한참을 기다려도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정말 갔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기사님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경찰이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혹시 민수 씨나 혜진 씨가 연락 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기사님. 그런데 방금 여기까지 찾아왔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다른 방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복도로 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여관 사장님께 조용히 부탁해서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새벽 5시 여관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와 혜진이 여전히 여관 근처 주차장에 있었던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이 2사람을 체포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혜진은 계속 억울해요. 오해해요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내 아들이 저런 일로 잡혀가는 걸 보는 슬픔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더군요. 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들이 한 뭉치나 됐어요. 이렇게 많이요? 저는 정말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서명 필적을 감정해 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도장도 진짜 도장을 본떠서 만든 위조품이고요. 그럼 혜진이가 제 도장을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들은 모두 혜진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아드님 몰래 한 일인 것 같지는 않고요. 민수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뭐에 썼을까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혜진 씨가 작년부터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거든요. 주식, 혜진이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상속인인 아드님이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민수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혜진 씨가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을 가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민수와 혜진을 다시 봤는데 두 사람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혜진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의공학 지식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럼 왜 시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몰래 설치해서 효과를 보신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녹음에서 피고인은 명백히 시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퓨즈 트립을 이용해서 전력 과부하를 만들 거예요. 그럼 마치 갑작스러운 전기 사고로 보일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의공학 전문 지식을 악용하여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미수입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혜진이가 어머니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녹음에서 명백히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망설이면서도 결국 동조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혜진이가 계속 압박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혜진에게는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피고인 민수에게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해졌어요. 물론 슬펐지만 이제야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처음에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처음에 그 장치를 발견했을 때 다른 것도 함께 있었어요. 기사님이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혜진의 글씨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혜진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던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데 기사님, 왜 이걸 이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모든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날 밤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용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사님이 모든 전기시설을 다시 점검해서 안전하다고 확인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도
완전히 낯선 곳 같았어요. 아마 그 끔찍한 일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리던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적적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저를 죽이려고 만든 끔찍한 소리였는데 그걸 그리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 소리에 시달렸던 탓에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어색했던 거예요. 며칠 지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수와 혜진이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요. 특히 지하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 장치가 숨겨져 있던 자리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요. 기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소개해 주시고 새로 살 곳도 함께 알아봐 주시고요. 어머님, 시골 쪽은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정이 많고. 시골이요? 저는 계속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제 고향이 전라도 순천 근처인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사실 시골로 이사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을 내놓자 생각보다 금방 팔렸어요. 용인 지역이 많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혜진이 위조로 만든 대출금을 다 갚고도 제법 돈이 남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첩, 결혼반지, 남편이 아끼던 책들,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버릴 수는 없어서 작은 박스 몇 개에 담아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민수한테도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감옥에 있지만 전해달라고 기사님께 부탁했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다. 너무 원망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출소해서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건강하게 지내라. 전라도 순천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을 샀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뒤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집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산이 있어서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이웃들은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다들 정말 친절했어요. 특히 옆집 박 할머니는 첫날부터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서울서 오셨다며요? 여기는 조용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 맛이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녁에는 마을 할아버지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바둑 두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밤에도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에 들리던 그 인위적인 웅웅거리는 소리 대신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리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어요. 아침에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기르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차를 마시고 단순하지만 정말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을이 되자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 많이 열려서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마을 분들께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더 친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이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겨울에는 박할머니랑 함께 김장도 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김치를 사 먹기만 했는데 직접 담가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시골로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민수와 혜진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거의 없어요.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요. 요즘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 텃밭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박 할머니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봄에는 상추, 배추, 물을 심고 여름에는 고추, 토마토, 가지를 키우고 가을에는 배추로 김장을 해요.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시금치와 쪽파를 기르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은 정말 맛이 다르더라고요. 농약도 안 치고 정성스럽게 기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기사님이 안부 인사하러 오셨어요. 서울에서 일하러 가시는 길에 들르신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민수 씨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기사님이 가시면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위험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TV를 봤어요. 요즘 인기 있는 가족 드라마를 보는데 복잡한 가족 갈등 이야기더라고요. 아이고, 저 며느리 정말 밉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할머니들이 TV 보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전 제 일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다는 것도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외롭지도 않고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빌린 수필집이었는데 제 나이 또래 여성이 쓴 글이라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전기를 무서워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전기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달빛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 때문에 달빛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달과 별이 이렇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건 이런 평화로운 삶이었구나 하고요. 여러분, 저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이 마을의 박할머니, 이웃 할아버지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기사님이 오히려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68살에 시골로 이사와서 텃밭도 가꾸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전라도의 이 작은 마을에서 오래된 스탠드, 조명 아래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고, 밤에는 달빛을 보며 차를 마시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제가 그랬듯이요.